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서 바야흐로 추석 전 청문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8.9 개각이 조국을 위한 조국 개각으로 불린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야권의 타켓이 돼서 집중적인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튜브 방송 규제의 특명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도 무사히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열성거라고도 모자랄 여러 가지 지금 문제, 흠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더라도. 그 핵심은 역시 산호맹 사건 관련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산호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렇죠. 또 징역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윤 대표님은 좀 본인은 여러 가지로 최근에 해명을 하고 나왔던데. 네, 본인은 해명을 하고 나왔는데 한때 그 나라를 전복하는 게 산호맹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산호맹인데 본인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응하는 거 보면은 좀 가증스럽다 그럴까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자꾸 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 뜨거운 가슴으로 뭐 경제 민주화를 해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은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무장봉기한 것이 그게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 하태경 의원 있잖아요. 한때 운동권 같은 비슷한 세대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오래된 일 갖고 뭐 책임을 물어서 그만 들어가기는 못한데 해명하고 변명하는 게 너무 가증스럽다. 거기에 대해서 그 위선이 저런 정도의 위선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하지도 못하고 뭐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색깔론 이쪽으로 몰아가는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뒤 역풍을 자꾸 좀 일으키려는 그런 태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면은 헌법 체계를 수호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기반을 마련하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한때 산호맹을 했으면 그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이 여러 사람 형도 받고 본인도 처벌을 받았는데 뜨거운 가슴이고 경제 민주화고 이런 말로 그 위선과 호도를 한다. 저는 이거 한마디만 봐도 조국이라는 사람은 장관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2010년 어떤 그 토크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자신은 산호맹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 통과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은 그때 뭐 진보 집권 불행이라는 거 책을 써가지고 그걸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한테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난 청문회 자격이 없다. 한 사람이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 산호맹 사건이라는 건 뭐 잘 아시는 대로 1993년에 이제 뭐 문제가 됐습니다만 조국도 1991년에 산호맹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6.29 선언도 노사 분교가 직선제도 이루어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군 출신이지만 좀 물렁하게 해서 물태우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사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로 막 진행될 때죠. 전두환 때는 우리 꽉 눌려놨는데 노태우 때부터 사실은 많이 좀 풀렸죠. 그러니까 1로 3김 선거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노태우가 어부지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을까요? 그때 청문회 자기 그 토크 콘서트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더니 지금은 뭐 무슨 소리야 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색깔론으로
역풍을 불게 해서 예? 제갈공명처럼 동남풍을 불게 해서 연환계로 자유한국당 보수 쪽을 오히려 역풍으로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출근하면서 예. 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 꼭 텀블러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예. 그 텀블러가 매일 바뀌어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는 국방부에서 만든 텀블러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산호맹이 유심히도 보셨네. 그렇죠. 산호맹이 국가 전복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 텀블러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것이 메시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다. 근데 본질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이 남북 대치 상태에서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젊었을 때 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반성하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가슴이고 뭐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역으로 치려는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산호맹을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이걸 잘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조국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김만 강화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의 뭐 경제 보복 조치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죽창가 부르고 그렇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네. 탁 네. 하면서 저는 어떤 싹 상황을 네. 반전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 아까 말씀하신 네.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산업명예 뭐 네. 이분은 아니지만 백태웅이라든가 네. 박노해 씨라든가 그 사람들이 핵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전향을 하고 반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조국이 네. 그 산업명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든가 사과를 했다든가 네. 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걸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도 안 하죠. 네. 네. 전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친북으로 많이 가 있는지 예.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산호맹은 오히려 학생 운동했는데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오히려 그때 북한에 대해서도 좀 어정쩡한 태도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만 봐도 참 도덕성이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네. 내가 잘못했다. 네. 그렇게 전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마치 민주당의 경우는 양심수인 것처럼 그렇죠.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를 네. 하겠다. 비인재장 장기수도 다 엠네스티는 양심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이걸 가지고 색깔 공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한국당 네. 법무장관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국가 전복 세력이 아무런 그 후에 어떤 사상 전환을 했다는 그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그 판단으로는 장관이 되느냐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당. 뭐 황교안 대표가 그 제일 잘 알죠. 공안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런 거 수사도 많이 하고 해서 제일 잘하는 부분이라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안 하고 지나다니다가 다음날 바로 얘기했잖아요. 예. 뭐 자랑스럽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이 팩트를 잡아내서 하나하나 이게 잡아내야지 잘못하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선동가적 기질이 다분하거든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의외로 죄치기하고 아주 진지한 얼굴로 하면서 좀 이중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자칫하면은 저는 역풍에도 이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윤석열 네. 검찰총장 건 네. 그것도 자기 그 장모라든가 네. 처 네. 이쪽에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한국당이 제대로 짚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못 건드렸죠. 오히려 윤석열 눈치 보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의리나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네.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네. 패스트트랙 건으로 네. 국회 선진화법 위반건으로 지금 56명인가가 네. 어쨌든 기소 내지는 네. 뭐 이렇게 입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국 눈치를 또 보면서
변죽만 울리다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가져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이 투쟁력이나 이 정보 취합 능력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기대를 그동안에 한 거 보면 많이 좀 못하죠.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어요. 예. 논문 표절도 있고 민정수석 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뭐 밑에 백원호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문제, 드루킹 문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특감반 비리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장 전입 문제도 있어요. 위장 전입 문제 이거 굉장히 큽니다. 또 논문 표절 문제도 있어요. 논문 표절도 크죠. 그리고 빌라 소유주에게 뭐 빌라를 임대한 거. 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소유권은 또 전처한테 또 넘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임대를 한 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조국 어머니가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기극 같기도 합니다. 작년에 네. 뭐 부동산 두 채, 아파트 예. 두 채 갖춘 사람 다 팔아라. 예. 정부 정책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네, 대통령도 그래서 뭐 네. 집 하나 뭐 처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도 지금 아파트가 총 뭐 두 채 있었는데 한 채를 위장으로 판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명의만 해놓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위장 전입이 굉장히 죄가 커요. 예. 위장 전입이 미국에는 중절도죄로 해서 징역형을 때리고 우리나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3년 이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위장 전입 지금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할 때 이 탈법과 사회통념을 나눠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사회통념은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 위반이 안 되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갭 투자다. 네? 전세 보증금 껴안고 집 오를 것 같은 거 집을 샀다. 예. 강남이 집이 몇 채다. 뭐 다주택자다. 이거는 비난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이 어긋난 것도 아니거든요. 세금 다 냈으니까. 하지만 이 위장 전입, 주민등록도 위반 이런 탈법이잖아요. 예. 탈법은 저는 조그만한 거만 있어도 바로 그거는 저는 수사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왜 헌법재판관, 대법원 그 판사들 보면은 현직 있을 때 거의 주식 데이트레이딩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버젓이 임명이 됐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이거는 내부자 거래에 통정 매매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청문회를 하려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한쪽에서는 산호명이 큽니다. 예. 국가 정체성,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의 일이에요. 무장 봉기를 하자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무장 봉기하고 뭐 독극물 캡슐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법에 위반된 거. 예? 이번에 조국 동생이 좀 약간 좀 사고를 많이 쳤답니다, 집안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그러니까 이혼한 재수 씨한테 소유권은 그분한테 있는데, 임대는 또 조국 부인이 또 임대를 해줬어요. 그건 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국 어머니가 또 그 집에 산대요. 위장 매매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사에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예, 그 거래한 그 내역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이게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수사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질타는 하되 현행법이 위반된 거는 그건 가차없이 그거는 현행범으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하고 서울법대 그렇죠. 동기 아닙니까? 네. 또 저격수로 투입하는 김진태 의원도 네. 1년 후배고 네. 황교안 법무장관도 지내시고 공안검사라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짚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황교안 대표가 조국을 그대로 살려두느냐 마느냐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하고도 저는 아주 직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것에서 강한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조국처럼 저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조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건 뻔하잖아요. 그럼 응답률이 5%도 안 되는 거에다가 질문도 뻔해요. 질문도 그런 질문에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은 조국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조국을 지지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조국에 대해서는 한번 까봐라 이런 또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못 가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가 결기가 있느니 없느니 배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렇죠. 거죠. 사직생의 자세로 그렇죠. 달라들어야 해요. 한 쾌를 보여줘야 되죠. 황교안 간단치 않네? 최종 병기 활이라도 쏴야죠. 그럴 정도로 좀 뭔가 단단한 조국 정도는 날리겠다. 물론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가서 엉뚱한 사람 한두 명 날릴 겁니다. 조국이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조국하고 제가 보기엔 한상혁이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한상혁이라는 사람은 방통위원장 내정됐는데 이 사람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단체 했던 교수한테 그 사람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이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좌파 소위 진보 언론들의 헤드쿼터 역할을 저는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종편 패널로 나와가지고 소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든가 할 경우는 전부 막말 패널로 해갖고 방통심에다 다 민원을 올려요. 그래서 다 거기서 다 떨려 나갔습니다. 저도요. 한때 뭐 막말 패널을 한번 꼽혀서 민주언론 민원연에서 지적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막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 총선 때 앵커가 여성 정치인들, 추미애, 뭐 박영선 이런 여성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뛰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유리천정도 있는 나라인데 더 좀 남자 후보자보다 더 좀 뛰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여성 비하 발언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제가 볼 때 얼마나 사악하냐면은 예전에는 그것도 대놓고 청와대 홍보실 수석실이라든가 지금은 국민소통수석실입니다만은 아니면은 국정원 언론 담당과에서 뭐 이렇게 압력도 넣고 그랬는데 잃지 않습니다. 대신에 민원연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 친문 아주 문파 이런 시민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언론한테 일체 간섭을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시민단체를 통한 뭐 이런 거. 제가 한때는 또 뭐 막말 패널로 꼽혀서 또 한 번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러운 민주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기자 30년 한 사람을 남의 당 이름을 더러운 민주당이라고 할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참 어떻게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그렇게까지 남의 발음까지 문제 삼느냐. 물론 제가 뭐 고향이 충청도라 충청도 말이 약간 뭐 얼버무리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더러운 민주당이라 하겠다. 그렇게까지 매도해서 이의제기하고 뭐 여러 군데 하고 해서 방송사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송사에서는 그 패널에 대해서 자꾸 좀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방통심의위원회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종편이 이제 3년마다 심의를 하잖아요. 인허가 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패널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대출. 저한테는 안팎 꼽사등이라고 했다고 그게 표준인데도 이게 막말 패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공격을 해대고. 우리 고 박사님까지 점잖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 막말 패널 무슨 5명 쪽에 뭐 넣고 그랬어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런 데가 지금 민원연인데 이 한상혁이가 바로 그 민원연 공동대표 한 사람 아닙니까? 최민이랑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민원연에서 같이 활동한 교수가 한상혁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인상을 팍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손보는 거죠. 언론.
아니 전임 방통위원장이 왜 물러났습니까? 이효성 씨. 그렇죠. 그분은 어쨌든 그래도 언론학자고 네. 상당히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학자로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분이 쓴 책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이걸 단속을 하고 정부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민주당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좀 반문적인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단속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언론 침해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하니까 방통위가 알아서 규정을 만들든가 하라고 했는데 이제 가짜뉴스 범위가 어디까지냐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 떨려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 그만둬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못 하려면. 눈치 없는 교수가 된 거죠. 눈치가 있는데 적어도 교수로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겠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말 잘 들은 사람으로 지금 그렇죠. 그럼 그렇게 유명한 하려면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뉴스 제일 많이 양산하는 사람이 청와대하고 장관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고? 뭐 평화 경제니 우리 경제 기본은 탄탄하다는 등 뭐 일본을 추월한다. 이거 다 가짜뉴스예요.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영국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규제 개혁을 했다. 영국이 깜짝 놀랐대요. 이게 가짜뉴스 아닌가요? 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는 또 전과도 3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또 공개를 안 했어요. 이게 음주운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7대 배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대에서 2개를 내찌러 갖고 음주하고 무슨 성희롱 그런 것 쪽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야당에서 이런 걸 좀 제대로 밝혀내야 할지 그렇죠. 내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4가지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이거든요. 그럼요. 언론은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암살당해서 가장 아끼는 소지품이 2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손수건. 뭐 누가 선물한 어린이가 선물한 손수건이고 하나는 링컨을 칭찬한 신문기사 쪼가리가 있었대요. 하도 링컨을 비난하니까 자기 칭찬하는 기사를 맨날 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읽어봤대요. 그럴 정도로 지도자는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좀 비판한다고 그래서 가짜뉴스로 몰고 그거를 천병으로서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칼잡이로 또 시민단체에서 했다는 사람을 만약에 임명했다면은 이 정권의 미래는 밝겠느냐. 굉장히 저는 어두운 먹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지금 종편 방송사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평점을 갖고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방송사를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종편이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게 우리 같은 유튜버들입니다. 이걸 단속을 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종편은 지금 이미 잡혔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잡혀 있고 그래도 유튜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유일한 윤 대표나 저 같은 사람이 해방구죠. 욕 먹더라도 저쪽에서 밑보여가지고 찍히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하고 언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단속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위원장 들어서자마자 이 유튜브들 단속에 나설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리 구글에서 하는 다국적 글로벌 회사지만 위축이 된 거죠. 위축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뭔가는 좀 제재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지 그동안 광고 잘 나오던데 갑자기 9개에다가 광고 부적합 콘텐츠라 해갖고 이렇게 붙여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돈줄을 막겠다는 거 아닌가. 그거 떠들어봤자 너그 돈 안 나가니까 헛소리 그냥 힘만 든다. 알아서 기어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또 좀 있으면 아마 국세청하고 또 협의해서 또 세무조사 나올 겁니다. 또 나오겠죠. 아마 세무조사가 우리 고 박사님한테도 오면은 아마 바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개인 사업자 등록을 안 했었죠. 뭐 광고도 나오고 해야 뭐 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개인 사업자 등록도 다 하고 또 세무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세무 관계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세무 그렇죠.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알 길이 없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해주세요 하고 그렇죠.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세무 행정은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그 대신에 잘못되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저도 지금 대비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문준영이 얼마 전에 좀 씹었는데 그것 가지고 또 문준영이가 뭐 네티즌이다 무슨 유튜브를 고발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초중고에 그 납품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 갖고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 한국 국민이면 다 이 땅에 살면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죠. 우리 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건 특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정도 설명이 있어야죠. 그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잖아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그러니까 대통령 집안 관련된 일은 아무리 길어도 1, 2년이 있으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툭 털어놓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죠. 아니, 그 대통령 가족은 한 번도 조용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도 뭐 만만치가 사위, 무슨 동서, 또 여사님은 또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십니까? 또 여사님 친구도 또 그냥 그분은 더 못 말리는 인생이시죠.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하고 또 붙었대요. 2차전 붙었어요. 80세에 무슨 사선 의원을 하겠냐는데 사실은 지금이 사선 의원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착각했더라고요. 손혜원 의원은 목포로 나가시나요? 어디 들은 거 없어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요. 나가도 되겠습니까? 다만 본인의 체급을 높이는 거라고 봐야죠. 박지원 의원은 그래도 욕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중진급, 중량급 정치인이니까 박지원하고 자꾸 싸움으로 해서 자기 체급도 높이고 프레임을 손혜원한테 있는 프레임을 박지원 쪽으로 자꾸 물꼬를 돌리는 거죠. 내가 욕먹을 걸 박지원한테 자꾸 돌리는 거죠. 그분도 요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이요? 아니 그 민평당 몇 명 되지도 않은 당에서 또 그걸 쪼개고 나간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살겠다는 거 외에 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소노 아야코가 게로록이라고 썼거든요. 일본인 요새 일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본 소설 게로록 늙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게로록이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70이 넘어서는 선거직에 나가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선거 가서 나가서 나쁜 게 아니고 물론 뭐 레이건 대통령이나 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자칫 노유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던지고 후배들한테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의원이나 우리 정치사의 한 획을 남기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조금 후배들을 위해서 더 좀 도와주는 모습?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력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옛날 영국의 대처 총리 같은 사람도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선에서 고집 부리고 자꾸 분쟁 속에 가운데 태풍 얘기에 들어가서 괜히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청문회 얘기에다가 엉뚱한 데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국 이 후보자 정말 궤변 위선 이런 것의 대명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갔는데 그 재산을 보니까 56억을 지금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배동에 아파트가 10억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실가격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공시 가격이란가요? 실가격은 30억 될 겁니다. 2배가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억인데 그 배우자가 자녀들이 그 펀드인가? 거기에도 사모펀드. 사모펀드에도 74억을 또 약정을 했더라고요. 참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배우자는 3억 5천만 원 이미 넣었고 딸하고 아들들도 5천만 원씩인가를 또 넣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학생들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5천만 원씩 넣었는지 뭐 5천만 원 재산 형성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할 거고 그렇죠. 예. 또 딸과 아들이 5천만 원씩은 어떻게 해서 넣는지. 네. 뭐 5천만 원씩은 지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70억이 넘는 그 사모펀드에 가족이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한 거는 이게 뭔가 좀 있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 무슨 특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부인이 그 자동차 BMW 자동차 회사 관계회사에 투자했다가 그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모펀드도 뭔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나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사모펀드에 70억 원을 또 약정을 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저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이 없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어쩐 것은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박탈감을 느껴요. 그렇죠. 이분은 뭐 외고 안 된다, 자사고 없애라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다 외고 보내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처럼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렇게 행세를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서 딱 깨끗한 척하고 자기는 포리패스 요구하면서 또 그것을 지적하니까 나는 안 가지만이다. 그렇죠. 학자의 사회 참여다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고 호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난 참 재산이 56억이라지만 뭐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다고 봐야죠. 엄청나죠. 그 뭐 공식 가격이 워낙 반밖에 안 되니까 100억 넘는 돈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편한 게 강남 좌파 같아요. 돈은 많이 갖고 있어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애들 유학 보내고 편안하고 많은 재산을 누리면서 말은 좌파 쪽으로 해서 북한하고 동조하고 이 나라를 좌측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강남 좌파가. 근데 강남 좌파라는 말은 너무 점잖은 말 아닌가요? 그럼 좀 어떤 말로 이렇게 저는 매국 좌파라고 봐야 돼요. 매국은 이 조국이 좋아하는 소리 아닙니까? 매국 좌파라고 봐야 된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는 다 호화 생활을 누리고 유학 보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말에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부 분열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대통령은 뭐 국회에서 어떻게 됐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 말든 또 조국 청문회를 보이콧하든 임명하는 거죠. 그 저는 조국하고 뭐 방통위원장 한상혁 두 사람은 반드시 임명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애문 사람이 또 하나 희생양 당하겠네요. 뭐 그만둬도 아무 지장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최기영 장관 같은 사람. 돈이 좀 많다고. 그건 재산이 106억이잖아요. 실질 재산은 더 훨씬 많다고 봐야죠. 지난번 개각 때도 엉뚱하게 과기 장관인가 한 거지. 이런 분은 뭐 그렇죠. 여차하면 네가 대신 좀 그만 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좀 물어볼 만한 것은 RN서치라고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죠 아마 제가 얼핏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보니까 긍정은 48.8, 부정은 46.1이에요. 호남이 84.9%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으로 지금 먹고 사는데 특이한 것은 PK, 부울경이 평균이 35.4예요. 또 하나 조국에 대해서도 법무장관 임명한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도 좀 물어봤는데 부산에서 보니까 잘했다는 것은 48.9 잘못했다는 51.1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나 다 부산을 텃밭으로 한 어떻게 보면 정치인 또 정치적 지망생이라고 보여지는데 대권 후보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텃밭에서 자기 고향에서 부정평가를 받을까요? 문재인 들어와서 가장 피해받은 지역이 거기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뭘로 피해를? 부울경이 경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경제를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원전 백이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울산, 부산, 저쪽에 어디죠? 저기 마산 쪽에 장원 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속은 계속 하고 있죠. 뭐 거제도에서 뭐 김천 가는 내륙 철도에다가 뭐 공항 가덕도 공항이니 여러 가지가 했지만은
우선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선 떼거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남 부산 사람들이 그래서 PK가 지금 완전히 돌아섰네요. 예. 거기 분들이 성격이 좀 화통하시거든요. 그렇죠. 화통해요. 원래 YS 보면 알잖아요. 원래 저기 호남 쪽은 이 보수 쪽이고 좀 원래 보수입니다. 약간 유순해요. 네. 예? 네. 부자들이 진짜 부자는 호남이고 부산 이쪽이 원래 굉장히 강합니다. 마산 옛날에 4.19도 마산에서 났고 예. 부산이 부마항쟁 여기도 저도 옛날에 부마항쟁 이후에 전투경찰 데모막으로 저 마산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화통하더라고요. 예. 예스 노만 따지지 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울경 이쪽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아무리 문재인이가 공을 들여도 여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남 쪽에 의존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서 수도권에 좀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산 쪽에서는 또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호남이 지금 엄청난 지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덕택에 호남 쪽에 인사 좋은 자리 많이 주고 부울경은 완전히 이거 찬밥이다. 그래가지고 인사 불만도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죠. TK는 완전히 그냥 등을 돌렸고 부울경도 PK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은 들이지만 굉장히 서운한 게 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만간 청문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한국당이 얼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7명의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느냐, 투쟁성을 발휘하느냐, 야당성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금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